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산안도 처리되고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으로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있을지, 국회는 잘 굴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김성태 의원 사실 최근까지 한 1년 전까지 그렇게 크게 삼선은 했지만 이렇게 존재감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정치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저런 특유의 목소리가 크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당내 발언 같은 거 할 때는 참 목소리가 잘 들리는 분이긴 한데 실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 이런 건 좀 약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성태 의원이 이제 작년 12월쯤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카메라를 많이 받게 됐죠. 스포트라이트를. 그때 이제 직접 무슨 고발을 하겠다며 그 박영수 특검이 있는 역삼동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탈당을 했다가요.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탈당을 했다가 바른정당으로 갔죠? 네, 바른정당 가서 바른정당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반대편 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후보였죠. 이런 굉장히 날석에 공격을 했었죠. 온갖 말로. 근데 5월 2일이었던가요? 대선 일주일 남기고 이제 다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그 홍준표 대표 밑에서 이제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좀 당내 좀 이제 이 당직도 맡고요. 그리고 뭐랄까 이게 좀 이력이 좀 특이하죠. 본인 이력이. 본인이 언제나 저 기자들이나 만날 때마다 자기는 정말 흑수저 정치인이다. 이 원래 이제 중동 건설 노동자였고 이후에 이제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했고 이제 흑수저를 강조하는 게 이른바 저 아버지한테서 이제 지역구 물려받은 정치인들 아니면 돈 많은 정치인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많잖아요. 새누리당에 그거랑 비교하면서 누구누구는 정말 입 바르고 옳은 소리 하는데 그 양반들은 다 금수저다. 나야말로 진정한 흑수저 정치인이다. 여기서 금수저라고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당에서 주변에 이른바 바른정당에 같이 있던 사람 중에도 김무성, 유승민, 이해훈, 김세연 이런 분들, 남경필 이런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금수저 정치인들이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 자기는 정말 흑수저다. 근데 그런 거로 따지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과연 이제 그게 흑수저라는 게 얼마나 그 흙을 갖다 직접 떠먹을 정도로 몸에 체화가 돼 있는지는 삼선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원내대표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구는 강서을이죠. 서울 강서을. 거기서 삼선을 했으니 사실 강남 아니고 강서가 굉장히 좀 서민 동네고 이제 그런 데서 삼선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뭔가 좀 지역구 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특수학교 논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세게 장애아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비판을 받았고요. 이낙연 총리랑 대정부 질문 때 한국이 무슨 대화를 갖다 북한에 구걸하는 거지 같은 기사가 나왔다. 일본 보도 인용하면서 했다가 이낙연 총리한테 지금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대치기로 됐던 그런 게 있고 탈당해서 다시 자유한국당 복당했을 때 이제 이 김성태 의원이 고정 출연하던 김어준 진행한 라디오 프로에서는 김어준식으로 나올 때마다 새 타령을 틀기도 해서 좀 그랬었는데 오늘이 지금 녹화는 지금 14일이죠. 오늘 첫 원내대표 내어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관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좀 특유의 좀 강한 목소리로 들깨처럼 버려진 엄동설안의 들깨처럼 버려진 우리 만약에 버려진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들깨처럼 싸우겠다 이런 강한 보통 당회의에서 나오기 힘든 원내대표가 직접 자기 입으로 하기 힘든 발언들을 하는 거 봐서 좀 일단은 좀 세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진주공고 출신이고요. 대학은 나중에 아주 늦게 학사 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울에서 삼선을 했다는 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정치인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점이 이제 노총에서 사무총장을 했던 사무총장을 했다는 그게 이제 가장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원내대책회의하면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기득권 웰빙 대기업 가진 자의 정당이었는데 이제 서민, 노동자, 농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사는 정당이 되겠다. 또 소외된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첫 회의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른바 좀 보수 쪽 논객은 걱정을 하는 칼럼을 썼어요. 네. 김성태 의원이 이게 보수의 정체성에 맞는 원내대표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환경 자체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김성태 의원 개인은 그렇게까지 뭐 보수 꼴통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노동자, 뭐 친서민 이쪽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참 그 특이한 게 지금 인터넷 보면 시대 춤꾼 바른정당 김성태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네. 있습니다. 네. 그 바른정당에 가 있을 때 그 바른정당 홍보를 위해서 랩에 맞춰서 의원들 몇 사람이 앞에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춘 일이 네. 있는데요. 김성태 의원, 또 황영철 의원, 주호영 의원 이분들 결국 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네요. 네. 예. 아무튼 그 세 사람 중에서 김성태 의원이 가장 열심히 춤을 췄고 아주 좀 특이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귀를 막고 다른 손은 앞으로 쭉 뻗고 흔드는 저게 무슨 동작인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디제잉인 것 같습니다. 좀 아주 전형적인 물어보려고 동작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동작입니다. 하는데요. 그걸 김성태 의원이 하니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지금 뭐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데 아무튼 뭔가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같이 대선 앞두고 사실은 이제 반기문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좀 다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실패하니까 반기문 총장이 주저앉으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뭐 그런 정치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 뒷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친홍 후보로 꼽혔고요. 김성태 후보가. 그래서 재적 의원 108표, 선거권이 있는, 투표권이 있는 108표 중에 55표를 얻었어요. 딱 과반, 딱 그 절반에서 딱 한 표가 이제 넘어간 건데, 아슬아슬하게 넘겼고, 그래서 재검표 요구가 있었죠. 이게 뭐 재검표 요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뭐 선거 룰을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지만 1차에서 이제 과반 득표, 그러니까 전체 의원이 아니라 그 의총에 참석한 의원의 과반을 한 사람이 1차 투표에서 되면 바로 당선이고요. 네. 만약에 과반을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로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바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108표 중에 이제 과반이 55표죠. 만약 54표가 되면은 과반이 아닌 것이고, 네. 그래서 딱 한 표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쪽 옛 친박계 후보로 나왔던 홍문종 후보가 35표, 그리고 중립 표방한 한성규 후보가 17표. 이게 합치면 이제 한 표는 없어요. 한 표는 무효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표가 무효표가 나왔는데 2표는 이제 선관위 원내대표 선관위에서 사실은 유효표로 봐서 그게 한 표씩이 김성태, 홍문종 후보에 한 표씩 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완전히 무효표가 돼서 빠진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검표 요구는 굉장히 좀 민감했죠. 만약에 한 표만 아니어도 애초에 선거 전망이 결선 가면은 김성태 후보가 올라가고 홍문종이나 한성규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2등을 해서 올라갈 경우 나머지 이제 이 이른바 친홍과 대결하는 비용구도로 분류되던 친박과 중립 쪽 후보들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뭐 한 표 차라고 해서 약간 극적인 느낌이 있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그대로 결선 투표 올라갔어도 55표는 만약에 그대로 가져간다고 치고요. 이쪽에 35표에 플러스 17표에도 52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도 질 경기였다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이 해석을 넣는 사람들은 만약에 1차에서 김성태가 과반을 못했다. 뭐 만약에 54표 정도, 54표로 가져고도 사실은 이기는 경기였잖아요, 결선 가도. 근데 54표로 만약에 결선 갔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은 홍준표와 김무성이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1차에서 과반이 안 되네? 라는 뭔가 좀 한마디로 홍준표, 김무성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탈표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결과론적이거나 아니면 사실 이게 그 사전적으로도 원래 그런 전망도 약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지는 않고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은 이쪽에서도 넘어올 표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재밌는 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저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김성태 의원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김성태 의원이 된다는 거는 홍준표,
체제가 이제 강화된다 이런 의미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홍준표 체제가 좀 불안정하게 된다 이제 이런 반사이익 때문에 아마 그런 전망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보가 된 후보 명단을 보고 한선교나 홍문종, 아유 이분들이 원내대표가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안 되겠다 그냥 김성태가 되겠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전망했을 정도로 사실 이번 원내대표 경선 뭐 별로 그렇게 그 이변 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야 되고요. 한 가지 좀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이제 민주당 쪽에 이변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요. 이쪽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어지는 이쪽 정당에서는 이변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은 보면 어떤 이 권위에 좀 복종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유전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있을 때 이명박일 때는 친이 쪽으로 몰아주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친박 쪽으로 좀 몰아주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어쨌든 홍준표 대표한테 조금 뭐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판단들을 박근혜 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이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까지 각을 세울 줄을 잘 몰랐죠. 어쨌든 친박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고 뭐 그런 사연이 좀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보수 쪽 정당에서는 그렇게 원내대표 경선 같은 거 할 때 별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결과가 또 친박 후보가 이제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네, 홍문종 후보가 35표를 얻었어요. 35표면 자유한국당이 한 3분의 1 정도인데 친박이 소멸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김남일 기자. 지금 현재 최대치가 3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많은 거 아닌가요? 투표에 일단 친박 쪽에 최경환 의원, 이우연 의원 이런 양반들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 분들은 투표를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왔었으면 뭐 37표? 뭐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박들이라는 게 아주 강고한 사람들이 있고 20대 총선 때 이른바 친박의 좀 덕을 보고 공천을 받거나 한 초선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쪽 영남권에는 뭐 이런저런 있고 또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정말로 무슨 개파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개개인 의원 친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법이 잘 안 되는 게 만약에 의원이 100명이 투표권이 있는데 후보가 3명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나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표가 합치면 300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근데 결국 그 투표함을 열어보면은 결국 의원들의 친소관계 요게 이제 작용하는 표가 또 일정 부분 크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친박표가 아마 35표가 나왔다고 해도 그 중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친박표를 계산하는 게 원래 20표 정도, 20여 표 정도로 봤거든요. 15표 넘어간 거는 뭐 의원 개인의 어떤 개인기나 친분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작년에 총선 끝나고 개파라는 게 사실은 친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선자들 중에 한 120명 정도 됐었죠. 그 중에 한 거의 7, 80명 정도를 친박으로 분류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 뭐 30몇 표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뭐 기자들이 친박이시죠? 그럼 뭐 친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손사래를 치면서 전 처음부터 친박 아니었고 한 번도 친박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세태의 단면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하여튼 제가 보기엔 친박 후보 홍문종 후보가 이 정도 표를 받았으면 적지 않게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뭐 홍문종 이제 지역이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 원래 이제 러닝메이트를 정치의장 할 때 이제 지역을 좀 배분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포션이 큰 영남권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 이제 잡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홍문종 의원은 친박인데다가 영남 울산이 지역구 이채익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정견 발표장에서 봤을 때 다들 역시 약간 좀 뜨악했던 게 이채익 의원은 좀 정책위 의장 하시려면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시겠다. 다들 생각했던 게 뭐 이런 거죠. 상징적으로 탈원전. 울산 쪽이 이제 원전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탈원전에 굉장히 반대하는 양반인데 뭐 이 정책위 의장 후보가 뭔가 이 멘트나 이런 게 좀 정책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채익 의원은 탈원전 막지 못하면 죽겠다고 자식들에게 난 유언을 남겼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정책이 아니라 저거는 뭔가 좀 공갈이나 협박 차원인데, 근데 그래서 다들 저건 확실히 좀 표를 깎아먹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본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은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입니다. 뭐 원래부터 김무성 의원과 가까웠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친홍준표 후보로 출마를 해서 지금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홍준표 대표랑 친하게 된 거죠? 뭐 같은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고요. 또 이제 굳이 옛날에 친 이명박, 친 박근혜로 갈려서 싸울 때 두 사람 다 친 이명박 쪽으로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고대 선후배이기도 하고요. 어떤 노선도 뭐 실용 보수 뭐 이쪽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의 그 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을 지내고 나서 2008년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이명박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뭐 아주 친하게 지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이제 복당하라고 했을 때 복당을 하면서 이제 친홍준표가 된 거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신은 그 김무성하고 친하냐, 홍준표하고 친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거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질문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진실은 김무성 의원하고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2010년에 김무성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부대표를 했고요. 그때부터 맺어진 인연으로 2014년에 김무성 의원이 이 대표, 새누리당 대표에 네. 출마해서 서청원 의원을 꺾고 네. 일종의 그 이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일종의 참모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사를 찾아보면 김무성 당선의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역할이 컸고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복당을 하면서 급속도로 홍준표 대표와 친하게 된 거네요. 사실은 이제 친홍 이쪽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친홍이니 뭐 비용이니 이제 홍준표 본인의 말에 따르면은 나는 이 당의 90% 의원들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더 친홍이지 뭐 이런 한마디로 친홍은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을 친홍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홍준표 대표가 어떤 지금 당내 구도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후보가 김성태 의원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액션을 취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원하니 친홍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면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어떻게 앞으로 관계를 더 가져갈지 사실은 지금 이게 당내가 친박에서 이른바 친홍 플러스 친김무성 이 세력이 이제 다시 주류가 됐다 이렇게 뭐 언론들은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둘이 뭐 합동을 하거나 이러긴 쉽지 않을 거고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그러니까 14일 라디오에서 나왔던 말이 옛날에 지금 당내 홍준표계 의원이 누가 있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심지어 저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울 의원 폐업할 때 그때 이제 당에서 워낙 저 당하고 따로 놀고 홍준표 지사가 엇박자를 놓으니까 이제 출당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때 당내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내가 홍준표 대표 덕이 아니라 내 덕이나 아니면 복당파 의원 덕이나 뭐 이걸로 내가 됐지 무슨 홍준표 덕을 받냐 뭐 사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홍은 확실히 아니고요. 하나 어쨌든 좀 뭐 정치인들의 여러 생리이긴 하지만 2012년 총선 때였나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한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저 인기가 많던 시절에 그때 보면 이제 뭐 박근혜 대표 쪽 뭐 일정 대선 때였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자기 그때도 이미 비박으로 뭐 좀 알려지긴 했었지만 억지로 자기 저 지역구로 좀 대통령 그때 박근혜 일정을 갖다 땡겨놓고 한마디로 일정 담당을 흔들어서 우리 지역구 한번 반드시 다녀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겨우 좀 무리수를 넣으면서까지 이제 강서을에 한번 왔다 갔어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비박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김무성 뭐 대표랑 있고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친박 쪽에서는 혀를 끌끌 차면서 꼭 그 얘기를 하곤 했죠. 이제 뭐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저 중요한 이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이 유력 정치인을 갖다 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 세타령을 칠 정도로 철새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좀 비박, 그 중에서도 좀 김무성 의원 쪽과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 당내 이제 구도로 봤을 때 만약에 지방선거 전후로 홍준표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이제 이를 저 정계 은퇴가 대선 불출마든지 뭐 다음 총선에 안 나가겠었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또 다음 총선에 또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뭐 아마 김무성 의원이 좀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좀 넓혀 가려고 시도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독구다이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독불장군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김성태 의원도 뭐 친 김무성이냐 이런 표현을 봤지만 굉장히 그 독구다이 스타일이 강한 양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래도 내가 힘들게 흑수저로 컸지 뭐 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 말이 안 통하고 통제가 좀 어렵고 약간 이제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좀 스타일이 있어서, 과연 이제 어쨌든 자기가 3선이고 원내대표를 한 사람들은 다음 꿈은 당대표, 그리고 뭐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라 이미 이제 좀 이 퇴조의 물결에 올라탄 이제 이 이른바 저 유력 정치인들과 계속 자기가 관계를 가져갈까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주인이 없는 정당이라고 봐야 네. 되고요. 다들 계산이 있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 복당할 때 우리 이제 김남일 기자가 취재했던 포인트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김무성 나하고 우리하고 친하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질 것이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책임을 홍준표 대표가 지고 물러날 것이다. 네. 그러면 이 당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먹는다. 먹는다. 이제 이런 계산이 있는 거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홍준표 대표 쪽 사람들은 김무성의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다. 이 당에 김무성 의원을 따를 사람의 의원들이 도대체 당직자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절대로 그 김무성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상호 좀 물밑에서 좀 비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현실이고요. 김성태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시작할 겁니다. 나는 김무성하고 친하긴 하지만 내가 이른바 옛날 오야분 꼬붕 표현하죠. 내가 김무성의 꼬붕은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홍준표 지금 당대표로 내가 같이 일은 하지만 내가 홍준표 꼬붕은 아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주인 없는 자유한국당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이 지금 군웅하려고 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고 독불장군 스타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여 관계가 어떨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선출되자마자 계속 강력한 대여 투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선거용 구호였는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 맡고 있던 당직이 홍준표 대표가 10월 달에 준 저 당 정치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임명장 수용식 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이, 여기 그때 찾아와 봤는데, 김성태 위원장이 자기 정치 시작하고 처음으로 많은 의원 거느리고 일한다. 처음이지.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네. 홍준표 대표가 싸움 잘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임명장을 주면서. 네. 그리고 첫 회의 때 김성태 위원장이 정치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이 했던 말이, 이 무능한 망나니 권력이 칼춤 맞추는 상황을 당장이라도 멈추도록 해야 한다. 응? 우리 당의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살아왔던 동지들과 정치보복 대책특위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독선, 정치보복에 온몸으로 맞선다는 것을 오늘 선포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약간 못 믿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비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공격도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안 되고 공세적으로 우리도 공격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대책특위가 보복에 대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공으로 전 정권의 뭐 이른바 자기들이 말하는
비리 의혹들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 이걸 갖다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홍준표 체제에서 그동안 했던 역할이 굉장히 센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취임 일성으로 했던 말과 어저께 또 우원식 원내대표 찾아가서 했던 말, 그리고 오늘 또 첫 원내대책위에서 했던 말들이 다 초강경 대여 투쟁이거든요.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될 때 말했던 말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싸움도 잘해본 놈이 잘 싸운다. 예? 이러면서 이 강력한 대여 투쟁했고요. 어저께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서는 우리 건너뛰고 국민의당과 또 따로 손잡고 밀실거래하면 그때는 끝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오늘 했던 아까 들깨 발언도 그렇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제가 무슨 뭐 책 팔러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 이게 저번 7월 달에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며칠 뒤에 국회의원하고 원외위원장들 뭐 해서 한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김성태 대표가 만들어서 지금 원내대표가 그때는 의원이었죠. 만들어서 뿌렸던 이제 소책자 팸플렛이에요. 이제는 야당이어야 예, 한다. 근데 이게 제목이 자유한국당과 보수재건을 위한 재원.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야당이어야 함을 왜 야당이어야 되는지 인정해야 되는지 하면서 나온 말이 이제 여러 대책들로 뭐 자유한국당은 깨지고 부서지고 약자가 되어야 한다. 뭐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기득권 여당이 하는 점을 대중의 인식 속에 명확히 각인해야 하고, 대중은 자유한국당을 약자가 아니라 노답 꼴통으로 보는데, 대중들은 약자는 응원하지만 노답 꼴통은 경멸한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수구, 기득권, 반북, 평화, 호남이라는 5대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뭐 한마디로 진정한 야당이 될 수 있다. 뭐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내대표 경선 때도 그렇고 오늘 첫 원내대표 또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서민 노동자 정당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서민 노동자 정당이요? 네. 이게 본인이 어쨌든 노동자 출신이니까요. 근데 이제 앞뒤로 문맥을 보면 약간 서민 노동자 정당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뒤에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뭐 복지 포퓰리즘 뭐 여러 가지 전행 막 써야 된다. 이게 뭐 딱 일맥으로 놓고 보면은 서로 상충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책자에서 나왔던 구상이 보면 어쨌든 서민, 노동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자유한국당의 서민까지는 그동안 흔히 당 공식에서 나왔지만 노동자라는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쪽 김성태 원내대표 쪽에 좀 이 책자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제 이른바 쪽 사람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대여 투쟁을 세게 말하느냐? 이건 그냥 레토릭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 책자하고는 좀 다르다. 거기서는 이 책자에는 분명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야당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건설적 대안을 함께 내놓는 야당이어야지 제1야당이 되고 그게 이른바 이후 수권을 갖다 내다보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도대체 왜 싸우기만 하냐. 돌아온 말은 워낙 예산 국면에서 밀리고 그간 지금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너무 밀려서 어쨌든 선거용 레토릭이었다. 예? 그거 이제 당분간 그 레토릭을 가져가는데 그렇게만은 못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정책을 다 반대할 수 있겠냐? 아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지원하는데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절대 안 될 것으로 보는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경 대여 투쟁 이거는 일단은 선거용 레토릭이었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게 이제 이 서민 노동자라는 이런 걸로 구현이 되면서 정말로 좀 정부 여당의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호응할 것인지 그럼 사실은 그 원내대표 혼자 의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 혼자서 당직이 없는 의원 혼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원내에서 그걸 갖다 정말로 원내 현안을 갖다 여야와 주고받으면서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고 하면서 또 야당이 어떤 취할 건 취하고 이걸 풀어내는 과정에 과연 원내대표 혼자 그게 가능할까? 아니라고 보고요. 김성태 의원 쪽에서도 서민 노동자를 갖다 계속 말하는데 당에서 반응이 없대요. 아마 지금 다들 뭔 소리냐 얼떨떨하는 것 같다 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니까 아예 뭐 이른바 꼴통 보수는 아니다라고 성한용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성태 의원이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우 저 철새 노답 저 답 없네 이러긴 하지만 약간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어떤 주요 당이 맡은 결은 다릅니다 확실히 이른바 흑수저라는 기본적인 어쨌든
자신의 이 출생 신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좀 과연 이제 서민 노동자, 심지어 뭐 근로자도 아니고 노동자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것도 당 공식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본인의 의지 같은 걸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지를 한번 좀 입법 과정에서 좀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안 되고 뭐 홍문종 또는 한성교 의원이 됐으면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 사람 다 강경투쟁 구호를 외쳤고 언론이 이제 김성태 의원의 그 강경투쟁 부분을 잡아서 보도했을 뿐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워낙 기존 자기들 지지층한테 지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여 강경투쟁을 얘기하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고요. 당무가 이제 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속된 표현인데요.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하고 실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순실 재산몰수법은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특위위원장을 할 때부터 어떤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자기 정치적인 정체성의 연장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좀 협조해가면서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세워갈지 이런 것들을 김성태 의원이 이제 고민을 해 나갈 것 같고요. 지금 김성태 의원한테 중요한 것은 투쟁 자체가 아닙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건 명분 그리고 이제 주도권 뭐 이런 것이겠죠. 이런 포인트들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국회에서는 이제 개혁 입법이 현안 얘기는 하지만 당장 또 급한 게 내년 2월까지 사실상 데드라인이 걸려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아예 뭐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그런 개헌에 대한 스탠스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략적 개헌은 안 된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정략적 개헌은 안 된다. 이게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개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선언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체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정략적 개헌은 안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개헌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이 이주영 의원이죠. 네. 근데 이분이 한선교 원내대표의 정책위 의장 후보 파트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이 이렇게 처신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개헌한 발의가 이제 물 건너갔다. 뭐 이런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수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거쳐서 개헌 발의를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포인트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성태 의원은 그 새로운 보수 정치가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을 뛰쳐나가서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입니다. 최순실 청문회 위원장 하면서 인지도도 많이 쌓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서 원내대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보수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그 소신이 아직 유효할지 아니면 낡은 보수의 시대착오적 관성에 그냥 휩쓸려 갈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